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경제의 큰 그림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자, 많은 분들이 경제학의 바이블로 꼽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인데요. 오늘 이 교재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 바로 중앙은행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 중앙은행이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 즉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매일 뉴스에서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물가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정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누가 그 막강한 힘을 쥐고 있는 걸까요? 네, 눈치채셨나요? 정답은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곳이죠. 중앙은행은요, 국가경제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또 성장을 이끄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기관인 거죠. 그럼 이 주의사가 정확히 뭘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통화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해서 물가도 잡고 경제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막 폭등할 거고 반대로 돈이 너무 없으면 경제가 꽉 막혀서 멈춰버리겠죠. 그 중간에 잘 잡는 게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이 엄청난 임무를 대체 어떻게 수행할까요? 마치 마법사처럼 통화량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정책 도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마법지팡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마법지팡이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법지팡이는 바로 재할인율 정책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곳에 돈을 빌려줄 때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이자율을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은 더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신나서 대출을 늘리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자율을 높이면 은행들이 돈 빌리기를 꺼려하니까 돈줄을 꽉 쥐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은행이라고 해서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전부 다 대출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 갑자기 사람들이 돈 찾으러 몰려오면 내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반드시 일부를 남겨둬야 합니다. 바로 이 남겨두는 돈의 비율을 조절하는 게 중앙은행의 두 번째 강력한 마법 지팡이입니다. 그게 바로 지급준비율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은행이 예금 중에서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돈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해볼게요. 그럼 은행은 100억 원의 예금이 들어오면 10억은 금고에 묶어두고 나머지 90억만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이 이 비율을 5%로 확 낮춰주면 이제 은행은 95억을 빌려줄 수 있게 되니까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는 원리인 거죠.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도구를 봤습니다. 재할인율, 그리고 지급준비율. 하지만 중앙은행이 가장 자주 사용하고 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세 번째 도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통화정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들어서 국채 같은 채권을 사고 파는 방식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서 국채를 사들이면 그 대가로 돈을 줘야겠죠. 바로 그 돈이 시장으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시장에 직접 돈을 투입하는 것과 같아서 가장 신속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도구를 보니까 어때요?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통화량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전능한 존재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 이론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과연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을 100%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론과 현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내생성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최종 통화량은 중앙은행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중은행들이 대출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빌리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용해서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사람들이 전부 앞으로 경제가 너무 불안해 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선뜻 돈을 빌리지 않겠죠. 그럼 정책 효과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현실은 이렇게 복잡한 심리가 얽혀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중앙은행은 또 다른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현금이 점점 사라지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결제액 중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도 채 안 됩니다. 놀랍죠? 이제는 대부분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 같은 모바일페이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큰 힘은 화폐를 발행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돈이 민간 기업이 만든 디지털 화폐로 대체된다면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답은 바로 CBDC입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우리말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형태의 돈을 만들어서 미래 금융 시스템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는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거요,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중앙은행의 무려 90% 이상이 이미 CBDC를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이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오늘 중앙은행의 역할부터 미래의 도전 과제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을 딱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핵심 꼭 기억하세요. 첫째, 중앙은행은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3대 마법 지팡이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둘째,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선택, 즉 내생성 때문에 100%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다. 셋째, 현금이 사라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서 중앙은행은 CBDC라는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 3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집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이 시대에 중앙은행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단순히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기술적인 역할을 넘어서 어쩌면 통화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의 경제를 보는 시야를 훨씬 더 넓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